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과제별 세부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이제 DTI, LTV 같은 거를 하면서 또 DSL은 걸 했었는데, DSL은 이제 각자의 신용에 따른 것에 대해서 대출 얼마나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주담대는 투기, 과열지구 이런 것들은 9억 원 초과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식으로 신용은 8천만 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 초과시로 했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제 차주 단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차주 단위는 아니고 이제 그 은행별 이런 걸로 좀 약간 분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 사람이 대출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제 9억 초과였는데요. 이제는 6억 초과로 이제 2021년 7월부터 바뀌고요. 신용은 연소득 8천 초과 그리고 1억 초과에 따라서 달라졌었는데, 이제는 1억 초과로 이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 대출 2억 원 초과, 그 다음엔 1억 원 초과에 따라서 이제 DSR을 적용하다가 갈수록,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죠? 대출을 갈수록 조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 단소득 이외 상한 지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 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을 대출 금액으로 계산.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 그 전에는 대출마다 은행마다 좀 달리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가계대출을 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전부 다 합산해서 어느 은행을 가거나 동일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대출을 조이겠다 이런 뜻이다 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1단계는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담보에서 차주 단위로 이제 하겠다 이런 의미고, 2단계 내년 7월에는 1단계 적용 대평에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 마지막 3단계는 1억 초과하는 차주에, 그러니까 점점 그 금액을 좁혀서 이 허들을 높이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뭐 적용 대상이 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소득 외에 상환, 전세, 예저금, 담보, 보험계약 이런 것들은 그 DSR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에서 해주는 이런 서민금융 이런 것들도, 또 소액 300 이하 이런 것들도 거기 이제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차주 단위 DSR에 적용 시 연소득 규모 비 대출 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 2.5%, 원리금 균등, DSR을 40% 적용하고 여태 대출 없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천, 5천, 8천, 1억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이만큼 한도로 되어 있는데요. 2천만 원인 사람이 만기 20년이면 1.26, 5천만 원이면 3.15, 8천만 원이면 5, 1억이면 6.29, 그리고 30년일 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년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천만 원과 1억의 차이는 대략 한 8천만 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 정도 더 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은 1억이고요. 1억을 보시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는 돈은 8천만 원인데 빌릴 수 있는 돈은 무려 5억을 더 빌릴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뭐 1억은 이 부분은 좀 유지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천만 원은 한 2억 정도 하고, 5천만 원은 뭐 한 4억 정도 하고, 8천만 원은 뭐 이것도 뭐 5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늘려.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일수록 대출을 그만큼 더 못해. 물론 이제 말은 되죠. 돈을 못 버니 그만큼 은행에서. 근데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이미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분은 이미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마저도 더 줄인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렇게 돈이 없으신 분들은 더 한계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솔직히 듭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럴까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동안은 이제 DSR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이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7년, 그 다음에 5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줄이니까 갚아야 되는 게 그만큼 더 시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든다, 연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가 갚을 돈은 똑같아도 매월 내야 되는 돈은 원금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로 인해서 가계 건전성,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물론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저거 좀 줄인다 하더라도 됩니다만, 돈을 좀 덜 버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걸 좀 더 유동성 있게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 효과 이런 거, 저는 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증빙소득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전과 달리 이제 된다, 우리가 해준다, 이런 좀 생색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자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 50만 원일 때는 연소득 600만 원이고, 국민연금 20만 원일 때 2,500만 원. 네.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한도가 좀 더 예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습니다. 50만 원 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50만 원 곱하기 10이 6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는 1,800만 원까지 하신다. 매월 20만 원 국민연금 납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3개월 평균 납부 보험료율 9%, 12개월 곱하기 95%는 2,500만 원으로 산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1년에. 그래서 이분은 7,600만 원까지 가능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실제로 이제 그 카드 내역이나 아니면 뭐 건강을 이런 거로 이제 가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걸 이제 사각지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을 때는 대출받기 좀 그 증명하기 쉽진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뜻인데요. 그 전에도 그 정도 사실은 뭐 건강보험 이 정도 되고 카드 이만큼 쓰면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본다는 건 그 아웃라인이 나오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생색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대신에 보시면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이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못 받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장래소득 인지를 하겠다. 그래서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차주의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년층의 월급을 300인 만 30세, 그래서 연 2.5, 40%, 20년 예대 소득 증가율 플러스 23.3%다. 그러면 현재는 3,600만 원이지만 작년에는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최대 대출 한도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이 늘어날 법도 없고요. 또 어느 직업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요. 이런 거 좀, 기존에 있었던, 물론 이제 세분화되는 건 그만큼 이제 금융 선진국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외국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진 않은 좀, 그래서 실제로 외국은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용평가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그를 근거로 해서 대출해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좀 해준 게 없잖아요. 있었던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될 수도 있겠지만, 체계된 후에는 다시 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회사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물론 무조건 이득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자기네들이 손해보거나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외국처럼 투자은행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것처럼 내 집 마련 비용을 많이 부담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가격 한도 이런 걸 인해서 대출금 이런 걸 해주겠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색을 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전체적인 라인을 보면은 DSR로 인해서 그만큼 오히려 좀 대출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좀 어려울 때 대출 받거나 이런 게 좀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게 대체적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채가 문제다, 가계 지정성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긴 했었는데, 힘들다 문제다지만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네, 그러면은 뭐 그동안 있던 거 계속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선제적이고 물론 이제 DSR은 건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해 왔던 건데, 이미 시행되고 있던 건데, 그걸 좀 더 조이겠다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